네, 그 주말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하고 그 질의응답 뭐 미처 보기도 전에 다음 주 강의를 오늘 월요일 날 찍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4개 챕터를 나갈 예정입니다. 26장, 그리고 27장, 그리고 저 뒤쪽에 있는 39장, 40장 이렇게 4개 챕터를 나갈 예정이니까 주위에서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챕터별로 영상을 4개로 쪼개서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번 주 챕터는 26장 부신 호르몬에 대한 겁니다. 부신 호르몬에는 크게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 두 번째는 광질 코르티코이드. 당질하고 광질 코르티코이드가 작용을 할 때 수용체하고 반응해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수용체가 전신에 퍼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광질 코르티코이드는 신장, 결장 이런 배설기관에 국한되어 있어서 배설하고 관계되어 있는 조절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하는 역할들을 정리하면 교재에 이 4가지 그리고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는 정상적인 중간 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서 뭐 생명에는 지장은 없지만 꼭 필요한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리학적으로는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리학적으로는 이 녀석들을 이전에 치료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썼었죠. 염증을 억제하는, 또 이 억제 활성들은 면역을 억제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이해하신다면 혈장 내에 림프구 숫자들을 좀 줄여서 면역 억제 활성들을 줄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들로 쓴다면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안 좋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항염증, 면역 억제를 통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좀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질 코르티코이드는 배설 장기에 주로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나트륨과 칼륨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나트륨이나 뭐 이런 물질들을 재흡수 하는데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칼륨은 재흡수를 감소시켜서 결국에는 전해질을 조절하고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만약의 경우에 부신이 망가져서 부신 호르몬의 대체를 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 어떤 걸 줘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약자들이 부신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질 코티코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이 8종류의 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질 코르티코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이 한 종류의 약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당질은 항염작용,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 빨간색으로 표현된 항염작용을 하고 있고요. 광질은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라고 해서 전해질 저류, 즉 전해질 유지, 뭐 전해질 조절 이런 작용들을 하는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이 각각의 약물들을 보시는 방법들은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생리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는 부신 호르몬이 안티인플라마토리 이펙트를 1,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를 1이라고 봤을 때 다른 약물들이 이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그림을 그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로 프레드니솔 같은 경우가 하이드로코티손 비해서 안티인플라메토리 이펙트 항염 작용이 4배 정도 높다는 표시이고요. 그리고 하이드로코티손에 비해서 솔트 리테이닝 전해질 저류 작용이 0.8배 정도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적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작용 시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그 짧은 시간 작용하는 두 가지 녀석이 있고요. 중간 시간 작용하는 네 가지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긴 시간 작용하는 두 가지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처럼 부신 거칠 부전증에 빠져서 부신에서 이제 부신 호르몬을 못 만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부신 호르몬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대체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생리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은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프로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녀석들을 대체로 많이 씁니다. 당질에서는 하이드로코티손, 광질에서는 프로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녀석들을 많이 쓰죠. 그런데 하이드로코티손보다 그 일반적으로 그 이것들 중에 조금 더 선호하는 글루토코티코이드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짧은 시간, 중간 시간, 긴 시간이라고 하는 약물들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시겠나요? 뭐 대체로 적절한 게 좋으니까 적절한 걸 선택합니다. 적절한 것 중에서 네 가지 약물들을 보니까 한 녀석은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가 없네요. 이 녀석들은 잘 쓰지 않겠죠. 근데 다른 녀석들은 항염작용이나 전해질 저류작용이 도토리 키재기 비슷비슷합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뭐냐면 부작용이 가능한 덜 나오는 물질을 선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재에 있는 설명들을 하나 드리면 태아에 대한 스테로이드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선호되는 글루토코티코이드 약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약물이 프레드니손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당질 코티코이드. 그래서 당질 코티코이드에서 하이드로코티손 다음으로 프레드니손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많이 선호돼서 사용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미국에서는 스테로이드 포비아 라고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을 좀 무서워하는 거죠. 이유는 스테로이드 약물들을 처방을 하게 되면 장기간 처방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때 그 항염작용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부작용보다는 단기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썼던 적이 있죠. 근데 최근에는 그 외부 피부에 바르는 연고 형태로만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질 코티코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많은 부작용들이 있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아이들의 이제 성장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녹내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골다공증, 뭐 면역이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는 것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독특하게 이런 부작용들 중에 재미있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 식욕을 증진시키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질 코티코이드 호르몬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치료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 쓰냐면 부작용 파트의 노트를 한번 보시죠. 식욕 증진이라고 하는 부작용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항암제 같은 것들을 투여받는 분들은 음식들을 잘 이제 섭취 못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드니손을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작용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약들은 먹다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면 투여를 중지하라 라고 하는 명령들을 보통 공고를 받죠. 그런데 이 당질 코티코이드 같은 경우에는 투여 중지할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시상하부 하이드로 그 다음에 피추어터리 하는 뇌하수체, 영어의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부신에 해당하는 아데날린 글랜드를 썼습니다. 보통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한테 그 명령 내리는 물질을 내라라고 하는 형태의 명령을 내리죠. 그럼 뇌하수체는 부신한테 부신 호르몬 분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요. 이렇게 명령을 받은 부신은 부신 호르몬을 분비를 많이 하게 되면 충분히 분비했으니 이제는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 억제 신호를 보내는 게 보통의 호르몬의 그 생리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부신이 그 문제가 생겨서 외부에서 부신 호르몬을 계속 공급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리지 말라고 중지하는 신호가 강해지기도 하지만 내가 그 부신 호르몬을 분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호르몬이 충분하구나 생각해서 이 명령 체계를 없애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재에 나온 것대로 표현하면 HPA 억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HPA 기본적인 생리 메커니즘이 억제되는 일이 부신 호르몬을 계속 공급해 줌으로써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이 부신 호르몬을 중단시켜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소 한도로 필요한 부신 호르몬조차 분비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분비하라라고 하는 명령 체계가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사용 중단을 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이 투여량 같은 경우에는 차츰차츰 천천히 줄여야 하게 됩니다. 이 부신 호르몬에 대한 처방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지 마시고 병원 의사와 상담하라고 그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부신 코르티코이드 생합성을 억제해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고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이 이제 그 광질 코르티코이드의 대표적인 물질이죠. 광질 코르티코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혈액 중에 고알도스테론증이 일어나게 되면 전해질에 대한 저류가 이제 망가짐으로 해가지고 그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칼륨 같은 것들을 재흡수를 이제 심각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들을 재흡수를 굉장히 많이 시켜서 부종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반드시 고혈압 환자분들이 고알도스테론 혈증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두 개의 상관 정도가 대체로 한 1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고혈압 환자분들이 왔을 때 또는 부종이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알도스테론이 혈액 중에 이제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이제 낮춰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이 광질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를 이제 억제하는 방법들을 써야 되는데 그 억제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피로노락톤, 두 번째는 에프레레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둘 다 광질 코티코이드 수용체들을 다 억제합니다. 스피로낙톤하고 에프레레논 같은 경우에는요. 광질 수용체를 다 억제하는데 이 녀석들이 다 스테로이드 수용체로 생겨 있어서 그 스피로낙톤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더 억제하는데 안드로겐 수용체도 억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얘는 여기에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알도스테론 혈증의 치료제로 개발됐던 스피로낙톤이 그 안드로겐 수용체를 억제를 함으로 해가지고 항안드로겐 활성이 있음을 해가지고 이 녀석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여성 유방증 또는 여성들한테는 생리불순 또는 피부 발진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고알도스테론 혈증 환자들한테 스피로낙톤은 이제 더 이상 처방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피로낙톤이
그 항안드로겐 활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의 다모증 치료에 유용한 형태로 바뀌어서 이 녀석은 여성 다모증 치료의 사용 형태로 바뀌어져 있고요. 대신 고알도스테론 혈증에는 에프레네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 녀석은 항안드로겐 그 활성들이 없는 대신 그 광제 스테로이드 수용체의 억제 효과를 내기 때문에 여성 유방증이라고 하는 부작용 없이 그 고혈압 치료 이런 데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약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천천히 해서 이제 26장을 마쳤고요. 좀 쉬었다가 2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